거기부터 이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분리과세를 뺀 나머지를 총수익금액이라고 한다. 총수익금액이 시작점이다라고 했고요. 총수익금액에서 이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나온다. 사업소득하고 사업소득금액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10억이면 얘는 1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빼기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요.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뭐 있죠?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분리과세였죠. 여기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요거였죠.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기타 소득에도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은 나머지를 총수익금액이라고 하고, 총수익금액의 필요경비를 빼면 기타 소득금액.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은데 여기 분리과세는 3번이 300만원, 1번, 2번, 3번. 이게 3번이에요.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일 때 분리과세를 갖게 되죠. 필요경비를 가지려면 둘 다 공이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또는 간이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필요경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도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일부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의 이름이 공원주인 지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원칙은 증명서류, 즉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해서 경비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로 공원주인 지산이라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80% 또는 60%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얘가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조금 마이크 좀 쓸게요. 과거에는 시험에 무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공원주인 지산이 80%였어요. 80%. 그러다가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일부는 80%, 일부는 60%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현장이라고 하죠.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지식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공원주인 지산, 공원주인 지산은 80% 또는 60%. 이게 어떻게 외우냐면 공원의 주인은 지상렬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공원의 주인은 지상렬이다. 지상렬. 그 입담의 황제죠. 입만 열면 뭐 희한한 말 하죠. 뭐 심장이 쫄깃쫄깃했다는 말을 뭐 여러 가지 뭐 변형해서 뭐 말을 하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입담의 왕인 것 같아요. 지상렬의 학교 동창이 김구라라 그러네. 또 홈쇼핑에 자주 나오는 그 코미디언 이름이 잘 모르겠다만 빡빡이잖아요. 빡빡이. 엄정환인가? 걔 세 명이 고등학교 그 같은 반이었다 그러던가? 뭐 그러네요. 갈 길을 다 다르게 간다 했죠. 세 명이 다 코미디언을 시작했다가 김구라는 요걸로 가고 지상렬은 좀 활발하지 않은 것 같고 엄정환은 그 홈쇼핑으로 갔죠. 홈쇼핑으로. 자, 근로소득은 이제 분리과세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전에 우리 어제 외웠죠. 일용직 전액이 분리과세인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면 총급여액이 나옵니다. 총급여액이라는 말이나 총수익금액이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실제 지금 책에는 얘가 총수익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총급여액이라고 바꿨어요.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무조건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무조건 빼주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와요. 연금소득하고 이제 근로소득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똑같죠. 맞죠? 얘도 이름을 총수익금액이라고 책에는 나오고 홈택스에 들어가도 총수익금액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화할 때는 총연금액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무조건 공제를 해주고 연금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제 분리과세가 배당소득과 합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해서 분리과세는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되죠. 얘는 이제 총수익 금액인데 여기서는 얘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얘가 나와요. 자, 다음 중 필요 경비가 없는 소득은 자, 여기가 필요 경비가 있고요. 얘는 필요 경비인 척 하는 것들이에요. 필요 경비인 척, 그러니까 필요 경비의 모양을 갖고 있죠. 얘는 총수익 금액에서 아무것도 안 빼죠.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 필요 경비가 없는 소득은 하면 정답은 이자 소득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내가 이자 소득을 벌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없어요. 내가 이자 소득을 벌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에게 접대를 할 거야, 밥을 사줄 거야, 차비가 들어. 안 들죠? 클릭 몇 번 하면 입금되는 거고, 이자 소득은 자동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자 소득에는 필요 경비가 없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요거 마이너스 없고 얘는 뭐예요? 얘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배당 가산액 11%도 시험에 나옵니다. 몇 퍼냐고 몇 퍼라고 묻습니다. 몇 퍼. 배당 가산액의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하나는 금방 질문한 대로 몇 퍼. 몇 퍼부터 외워볼까요? 배를 쓰는 방법을 이렇게 쓰시면 11이 보입니다. 봤어요? 10에 대한 숫자 봤어요? 11 보이죠? 11 맞죠? 11 오케이. 이런 썰렁한 배당 가산액은 사실은 어제 한번 살짝 언급했어요.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하면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하면서 박항서 이야기했죠. 몇 년간? 5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한데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혜택이 뭐였냐면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혜택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외국에서 세금 낸 것만큼 또 우리나라에서 또 세금 내지 않는다.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와 배당 가산액이에요. 배당 가산액이 이중과세 방지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우리가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에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1차적으로는 필요 경비가 필요한 소득은 하면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라고 해요. 여기는 없죠, 양도소득이. 그래서 세무회계 3급 도전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까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은 필요경비를 갖추는 필요경비가 들어가는 소득이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딱히 그렇게 외울 게 없고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없음하고 배당가산의 11% 외우셔야 되고,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하고 양도소득은 필요경비를 필요로 하는 소득이다 라고 합니다. 사기치는 여자를 뭐라고 하죠? 사기꾼은 사기치는 남자고, 사기치는 여자는 꽃뱀 말고 사기치는 여자 사기양, 남자는 사기군. 이게 뭐냐면 필요경비가 필요한 이렇게 이거랑 근데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위의 이야기나 아래 이야기나 똑같아요. 질문은 전산세무 2급에는 아래 질문으로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아래 질문으로는 안 나오는데 세무회계 상급에는 아래 질문으로 나와요. 부당행위 계산 규정에 적용되는 소득은 하면 저것도 답이 사기양이에요. 근데 이거랑 사실은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이 똑같은 거예요. 부당행위라는 것이 뭐냐면, 부당행위라는 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쓰는 말로 가라입니다, 가라. 국세청이 그 세금 계산할 때, 가라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때리는 소득이 사업소득이죠. 근로소득은 가라를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유리지갑이다 이런 말을 하듯이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세금을 거의 국세청이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하는데, 오늘 이현숙 씨가 그 법인카드를 지금 회계사무실로 보낸다 이러잖아요. 그 법인카드 안에는 과연 사업을 위하여 쓴 것이 몇 개 있을까? 이거를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나도 판단하기 힘든데 국세청이 하물며 내가 쓴 거를 어떻게 판단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위해서 썼던 컴퓨터를 샀는데 집을 위해서도 하나 쓰고 결제를 동시에 했다는 거죠. 카드로. 하나 컴퓨터는 집을 위해 쓴 거고 하나 컴퓨터는 회사를 위해서 샀어. 나도 지금 판단을 못할 판인데 국세청이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서 세금에는 양심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양심껏 내가 이거는 집을 위해 쓴 거고 이거는 회사를 위해 쓴 것이다 해서 해야 되는데, 둘 다 사업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그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가 부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는 소득이 필요경비가 필요한 소득들, 즉 사기양입니다. 사기양. 정답은 사기양. 사기양은 필요경비가 필요한 소득, 또 다른 말로 부당행위 계산 규정에 적용되는 소득이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 이자소득에서는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시험이 나오고, 배당소득에서는 배당 가산의 11%만 나옵니다. 11%와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 방지 그 두 개만 외우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배당 가산액이 무엇인가는 안 나와요. 근데 이해를 해야 뭐 이중과세 방지니 11%니 하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돕고자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 이익을 100만 원을 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갑이 이익을 100만 원 내면 세금이 10%라고 가정하면 수령은 90만 원을 수령을 하겠죠. 그런데 갑이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을에게. 을이 똑같은 행위로 돈을 벌었어요. 갑의 돈으로 을이 이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러면 을도 똑같이 이익이 100만 원이 나면 텍스가 10%가 되어서 수령을 90만 원을 수령하겠죠. 똑같으니까. 그런데 갑이 이 돈을 가져오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에 대한 기본세율은 14%예요. 그래서 을이 가지고 오게 되면 배당소득 14%를 물려요. 그러면 90만 원에서 14%를 물리면 12.6만 원이 날라가요. 그래서 실제적인 수령은 77.4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갑이 자기 돈을 자기 이름으로 일을 하면 9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갑이 을이라는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돈을 수령하게 되면 77만 4천 원이라는 돈을 수령하게 돼요. 돈 수령하는 돈이 훨씬 줄죠. 그러면 뭐 하려고 법인을 세웁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말지. 그래서 투자에 대한 촉진이 떨어지게 되겠죠. 왜 77만 4천 원이 되냐면, 가만히 보면 이익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여기서 빠지고 또 여기서 빠진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하나의 세금은 빼자라고 이제 합의를 본 게 됐겠죠. 세금을 빼는데 요 세금을 빼야 될까, 이 세금을 빼야 될까를 이제 따져보니까 얘는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 맞으니까 14%는 과세를 하고 10%는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를 과세 안 하는 방법은, 얘를 과세 안 하면 100만 원에서 14.4% 떼야 되겠죠.
100만 원에서. 그래서 이 9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업 시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로스 업이라고 합니다. 그로스 업. 크기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중과세에 불만이 생겨가지고 90이 아닌 100의 14%를 하기 위해서는 90 더하기 11%, 90에서 더하기 11%를 하면 99만 9천 원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100으로 백시켰다가 과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에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삭감하고 다시 소득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14%를 때려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귀속 법인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로스 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당 가산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얘는 일단은 이런 말을 쓰는데 외워야 할 건 두 개예요. 배당 가산액은 몇 퍼센트? 11%. 또 하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중과세 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과세 목적으로 이중과세 조정에 관련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 이야기했던 외국 납부 세액공제. 요것도 적어서 휴게실에 적어 놓을까? 깜짝이야. 또 하나는 배당 가산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우죠.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요.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를 외우지 같이. 부도 몇 개월? 알구나. 안 했나? 부도 6개월 이렇게 같이 외웁니다. 부도 6개월. 봉사료 5% 이렇게 외웁니다. 사업소득 3%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웁니다. 배당 가산액 11%. 이름과 숫자를 그냥 같이 외우는 거지. 외울 때. 그러면 조금 더 편해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 5년. 자, 외국 납부 세액공제 5년 외우는 방법은 국자 있죠. 왜? 국. 자, 5자 보입니까? 자, 보이면 외우기 쉽습니다. 이런 억지를 다 간다. 자, 왜 국 할 때 5년이 보입니다. 왜 국. 네,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볼게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사근 연기 2배. 자, 사근 연기 2배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금액. 자, 요 그릇에 담긴 놈들에서 일단은 몇 놈들을 왕따 시킵니다. 걔네들의 이름이 뭐냐면 분리과세를 제외시킵니다. 분리과세는 제외하면 요 그릇 안에는 분리과세가 있다 없다? 없다. 어제 이야기했죠. 제 아내가 일용 근로로만 5천만 원이 있다. 근데 내 아내의 종합소득금액 그릇에는 얼마가 있는가? 빵원. 왜냐면 분리과세는 제외하니까. 5월달 되면 종소세 신고한다고 하죠. 종소세 신고 때 분리과세만 있는 사람들은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전화 많이 와요. 선생님, 저 일용 근로로 작년에 얼마 벌었는데요. 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라고 해요. 홈택스를. 왜? 당신이 일용 근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일용 근로가 아닐 수 있다고. 프리랜서로 계산되었을 수도 있고 기타 소득으로 계산되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요? 갖고 오세요. 그래서 뭐 갖고 가야 돼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부 다 신고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에서 이제 무엇을 하죠? 몇 가지? 4가지 바가지로 퍼냅니다. 공제! 자, 퍼내고 있죠. 한 번. 몇 번? 2번. 또 몇 번? 3번. 그 다음 몇 번? 4번. 다 퍼고 나면
종합소득공제 4가지가 나오죠. 잘못 읽으면 4가지 됩니다. 4가지라고 외우시면 돼요.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공제가 뭐냐면 인적공제, 바가지로 인적공제를 퍼냅니다. 두 번째 퍼내는 작업은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을 퍼냅니다. 이게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세 번째 퍼내는 것은 특별소득공제, 건장고주 들어보셨나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은 전세자금이나 또는 그 집을 샀을 때 내는 이자 상환액 있죠. 그거에 대해서 4가지 특별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건장고주 어디서 본 적 있습니까? 휴게실에 적혀 있습니다. 휴게실에. 그다음 그 밖에 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만 있으면 소득공제한다. 연말장난 때 하는 그게 이겁니다. 혹시 주만지 보신 분? 주만지. 아무나 봤어요? 2편 보신 분? 안 봤어요? 주만지 안 보나? 옛날 버전. 게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 나오면 그 덩치 큰 남자 있잖아요. 사진에 나오는 그 근육질의 남자. 그 무슨 피하고, 삐리링 하면서 막 부리부리하게 뜨고 탁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 안 되네, 대학. 건장고, 안 돼. 탁 누르면, 건장고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건장고주. 외워두면 어쨌든 편합니다. 건장고주, 이렇게. 건장고주. 삶에 다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건장고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빽빽이 쓰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약간 충격받는 게 조금 더. 그리고 외우고 또 잊어버리면 됩니다. 자, 종합소득공제 몇 가지? 4가지. 자, 칠판 보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종합소득공제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는 무슨 공제? 인적공제. 두 번째는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거. 세 번째는 특별히 해줄게.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건장고주. 알겠죠? 특별소득공제는 건장고주. 자, 빼고 나면 그 다음 뭐다? 그 밖에 소득공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종합소득금액에서 바가지로 퍼내는 작업 몇 번 한다고요? 4번. 걔 이름이 종합소득공제. 얘 이름이 종합이잖아요. 그래서 소득이잖아요. 바가지 이름은 공제죠. 자, 종합소득공제 4가지. 첫 번째는 인적공제. 자, 두 번째는 연금보험료 공제. 세 번째는 특별소득공제. 건장고주. 나중에 되면 집에 가면 이제 귀에 딱 맺힌대. 건장고주. 건장고주. 그 다음 4번째는 그 밖에 소득공제. 이걸 다 퍼내고 나면 얘를, 이제 눈금이 몇 단계가 있다고요? 7단계 눈금으로 옆에 그릇으로 옮겨 타죠? 그 옮겨 탄 그의 이름이 뭐냐면, 산출세액이다라고 합니다. 산출세액으로 지금 옮겨 탄 거죠. 산출세액. 지금, 아까 여기 종합소득금액에서 바가지 4번을 빼고 나면 물의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그 물의 수위가 낮아진 그 물의 이름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쉽게 표현하면 종합소득공제에서 공제를 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종합소득공제에서 바가지로 4번 퍼고 남은 애들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에서 어제 우리 계산하는 방법 배웠죠. 곱하기 세율 마이너스 108만원 이렇게 뺏었죠. 그렇게 하면 누진공제가 빠지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얘가 산출세액이라고 그릇에 다시 옮겨 탑니다. 그래서 옮겨 타고 나면 이렇게 산출세액이 그릇에 옮겨 타면 또 바가지로 퍼내는 작업을 해요. 얘는 무슨 공제일까요? 그렇죠. 산출세액이잖아요. 세액. 맞죠? 그래서 세액 감면은 거의 구경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라는 걸 합니다. 세액공제는 되게 많아요. 세액공제와 4가지의 종합소득공제가 연말정산에 완전히 다다 이 2개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세금이 결정됩니다. 결정세. 거기에서 빼기, 더하기 가산세, 더하기 추가납부세 이 2가지를 더하고 나면
총 결정세액이 나와요. 실제적인 내 세금은 얘예요. 총 결정세액이 내가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미리 기납부한 세액이 있겠죠. 수시 기납부세액. 기자가 뭐냐면 이미 기자. 이미 기자는 어떻게 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에 뭐 하나 더 들어요. 이건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액이 뭐죠? 우리 회계할 때는 136번 계정과목 이름은 맞아요. 누구? 선납세금. 선납세금 우리 언제 공부했죠? 이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아마 비용하고 원천징수하고 만나면, 급여하고 원천징수라는 글자가 만나면 뭐 어떤 계정 과목을 쓰고, 수익에 원천징수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 하면서 공부를 했었을 건데, 급여 보통예금 그 다음 뭐 쓰죠? 급여가 비용이죠. 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다라고 하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그 다음 예수금. 시험에 키워드 있잖아요. 계약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 그런 키워드. 그리고 또 좀 어려운 키워드 중에서 할인하고 매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또 받을 어음을 배서라는 말이 나오면 받을 어음이 답이고 거래처가 바뀌고 그런 식으로 키워드 좀 있죠. 이 키워드 중에 하나죠. 급여랑 원천징수랑 만나면, 즉 비용이랑 원천징수가 만나면 예수금, 이자 수익과 원천징수가 만나면 선납세금을 쓴다. 이자 수익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납세금, 즉 수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자 수익 말고도 여러 가지 수익이 있고, 비용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급여도 마찬가지고, 강사료도 마찬가지고,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고, 비용하고 원천징수 만나면 예수금, 수익하고 원천징수 만나면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세법에서는 뭐라고 한다? 기납부세액이라고 한다. 재무회계에서는 선납세금이라고 하고, 세무에서는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기납부세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천징수. 여기 원천징수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중간예납, 또 하나는 수시납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가 기납부세액 삼총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의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과 비교를 해서 차가감 납부세액, 원천징수 영수 중에는 자진납부세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다 외웁니까? 못 외웁니다. 저는 외웁니다. 외우면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이 공부에 돌입이 좀 됩니다. 약간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부동산 임대료 유의사수도 필기 조금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할 때 주로 쓰는 게 연필을 주로 써요. 전에 이야기했는가? 연필을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공부했다는 느낌이 좀 들어. 근데 그런 연필 있죠. 아무리 써도 안 작아져. 아무리 써도 안 달아. 그럴 때 열받아서 가끔씩 일부러 부러뜨려 딱. 야, 이게 너무 오래가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연필은 쓰면 쓸수록 막 짧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제가 연필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공부 돌입하면 하루에 한 개 까자. 하루에 한 개 없애자. 하루에 한 개. 그러니까 일부러 막 황칠도 하고
이제 이해가죠? 막 문제도 풀고, 막 별표도 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볼펜은 또 쓰긴 쓰는데 안 닳잖아요, 볼펜은. 써도 끝없이 나오는 게 볼펜이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그때 안 기쁩니까? 볼펜을 열심히 쓰다가 안 나와. 보니까 다 쓴 거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맞죠. 옛날에는 몽땅 연필 있잖아요. 다 보관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남은 흔적이라고 해서 다 보관하다가 여기 이사 오면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 한번 돌입하면 저도 막 끝장을 한번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걸어 다니면서 공부하고 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주머니에 시험지 넣고 가갖고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친구 만나면 넣고 대화하면서 머릿속으로 공부하고 이해해요?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거 한번 보고 다시 넣고 그래서 항상 그런 스타일 약간 한 번 빠지면 쑥 몰입이라고 표현하죠. 약간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풀었던 문제를 머릿속에 다시 좀 되씹어보고 다량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완벽하게 좀 푸는 약간 그런 식. 여러분들도 또 처음에는 다량으로 가다가 가면 갈수록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오래 가요. 계속 다량으로 가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자, 갑니다. 자, 필기 다 하셨죠? 부동산 임대료 외의 사업소득. 사업소득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부동산 임대료, 하나는 부동산 임대료 외. 하나는 부동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원은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이에요. 부동산 임대료 외의 사업소득이에요. 제가 이거죠. 대부분의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료 외의 사업소득. 실제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코드 번호는 40번이고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은 코드 번호가 30번이에요.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사업소득하고 부동산 임대업하고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합쳐지면서 이딴 짓을 하고 있어요. 되게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또 홈택스에 들어가면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성격은 분리된 거예요. 다른 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둘 다 사업소득이라고 명칭은 하고 있어요. 결손금 처리 순서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시험에 나온다고. 결손금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데서는 나지 않고요.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에서만 결손금이 일어나요. 여기에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에서 결손금이 일어나요. 결손금이 왜 일어나냐고요? 총수익 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많으면 결손금이 일어난다고 하죠. 맞죠? 근데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총수익 금액까지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 많은 그 결손금이 일어나지 않고 나머지는 결손금이 일어나요. 사업소득하고 기타 소득에,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은 일단 우리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자기의 결손금을 근연기 2배로 줄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민경씨 남편이 근로자예요, 사업소녀예요? 근로자예요. 자, 이제 근로자인 아내의 마인드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한대. 첫 반응은 하라고 한다, 미쳤냐라고 한다. 미쳤냐라고 하죠.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지금 이제 나이가 40 넘었죠, 남편이. 30대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지금 안 하면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0대 때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소득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때 변신을 하게 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옆에서 친구가 막 바람을 넣는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또는 아내가 허락을 해준다면 아내가 허락까지는 안 돼요. 하나의 허락이 더 있어야 돼요. 누구의 허락이냐면 부모님의 허락이 더 있어야 돼요. 아니면 결별해요. 왜냐하면 사업은 절대 지 돈으로 못해요. 부모님 노후 자금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사업자 계획서를 뽑아가지고 브리핑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러지 않는 이상 못해요. 그래서 30대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죠. 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안 됐어요. 처음에 제 학원에 원래 처음에 동구에 있었어요. 말 안 먹었어요. 그때 아내의 첫 대화가 뭐였느냐? 회사 다시 돌아가. 100%.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어서 마이너스 1억이 생겼어요. 근데 회사에 가가지고 내가 근로소득이 발생되겠죠? 1억이 벌었어요. 여기까지 이해해볼게요.
그러면 사업소득 때 마이너스 1억을 근로소득 1억과 퉁쳐가지고 세금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야기예요. 또 하나 해볼게요. 근데 내가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처음 사업한 게 당구장이었어요. 아니에요. 난 아니고. 그냥 당구장이었는데, 당구장이 내가 시대를 잘못 읽은 거야. 그래서 요즘 보니까 스크린 야구가 되게 인기인 거야. 그래서 당구장에서 마이너스 1억을 했는데, 스크린 야구장에서 1억을 벌었어. 세금이 대충 1억이 2천만 원 정도 나오죠. 우리 어제 해봤잖아요. 맞죠? 2010만 원 나왔었잖아요. 계산했을 때.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의 세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즉, 당구장에서 마이너스 친 거를 스크린 야구장의 플러스랑 퉁쳐가지고 세금을 0으로 만들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결손금 처리 순서예요. 사업소득에서의 마이너스는 자기 마이너스를 먼저 퉁치고, 그 다음 근로소득 퉁치고, 연퉁퉁퉁퉁 이 순서대로 퉁칠 수가 있고요. 퉁치고 나서도 마이너스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 요 말을 뒤집어 볼까요? 좌우 대칭으로. 상하로 말고 이렇게 딱 뒤집으면 숫자가 뭐로 변하죠? 몇 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다?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일단 결손금 처리 순서가 무엇이냐 나옵니다. 사근연기 2배 순으로 요 마이너스 1000을 여기 500과 여기 300에 퉁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00이 남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퉁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월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월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 회사 담당자가 만약에 우리 시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가정할게요. 우리 시험에서 잘 안다. 그러면 전산세 회계 2급부터 전산세무 1급까지 중에서 가장 꽂힌 어떤 자격증인 것 같아요? 핵심 자격증이랄게요. 전산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핵심 자격증. 꽃.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회계 1, 2급은 사실은 세무 2급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세무 2급을 따지지 못하더라도 이 공부는 확실하게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자격증의 레벨이 있으니까 못 할 수도 있지. 근데 이력서에는 전산세무 2급 수료라고 꼭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회계 1, 2급 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요. 회계 1, 2급은 회계를 위한 거고 진짜 회계를 왜 공부하냐?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금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양이 되게 방대해요. 양이 회계 1, 2급 합판급보다 더 많아요. 근데 합격하는 데는 얘가 중요하잖아요. 객관식 몇 문제? 2문제밖에 안 나와. 진짜 문제 진짜 잘못된 거예요. 회계 다 빼버려야 돼요. 세무 2급에서. 진짜 세법만 다 들어가줘야 되는데 참 아쉬운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은요. 결손금 처리 순서가 되게 웃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동산 임대업은 우리나라 자체가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맞죠?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1억 주고 샀는데 이런 이야기 있었죠. 똑같은 교사가 2명이 임용이 돼가지고 한 명은 서울의 발령이라고 한 명은 대구의 발령이란 거야. 둘이 초창기에 똑같은 아파트 1억짜리를 사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고 나중에 정년퇴임을 했더니 대구에 있는 교사는 자기 아파트 1억이 4억이 된 거야.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1억이 20억이 되어 있는 거지. 노후가 다르다. 그런 것처럼 그게 열심히 일은 똑같이 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만큼 오르면 안 되죠, 사실은. 맞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억제 정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요거예요. 여기 뭐냐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거죠, 결손금이. 그거를 딴 데 못 주게 해놨어요. 부동산 임대업의 마이너스는 부동산에서만 주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딴 데는 못 준다. 단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의 마이너스는 부동산에게 줄 수가 있어요.
얘는 딴 상황소득의 마이너스는 받을 수가 있지만 자기가 생긴 마이너스는 남을 주지 못해요. 이렇게 읽는 거죠. 부동산 임대업하면서 마이너스가 어떻게 생겨? 약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된다. 이것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구를 자세하게 딱 찍어서 외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 외외사업소득에서 발생할 결손금은 다 줄 수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할 결손금은 지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거에 대해서만 마이너스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눈, 코, 입, 그 친구 이름이 뭐였죠? 태양을 일단 제끼죠. 왜냐하면 종합이 아니니까. 그냥 태하고 양 제끼고 태 제끼면 종합을 더블 클릭하면 사근연기 입에 뜨죠, 맞죠? 사근연기 입에. 얘하고 얘가 종합이죠. 얘하고 종합인데 종합 소득금액은 소득금액 합하면 이 두 개 다 합하면 답은 얼마가 된다? 5,2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2,000이었다 가정할게요. 얘가 2,000이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왕따시키죠. 그러니까 그때는 답이 3,000이 돼요.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있다라면 얘도 배제를 해줘야 되는 거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제 유형은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옵니다. 땡땡땡이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뭐라고 한다? 거주자. 요거는 법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국인, 외국인은 답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기억나죠? 어제 우리가 조금 수정했죠? 내국인이나 외국인은 답이 될 수가 없고 요거는 법인에 관련된 법인세 배우면 내국법인, 외국법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인에서는 그거 소득세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서는 내국법인, 외국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 내국법인, 영리 비영리 내국법인 뭐 이런 식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할 때 이 두 개 배웠잖아요. 법인세에서는 이 두 개 배우는 거죠. 내국법인, 외국법인. 이때는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출제된 문제 유형 두 번째, 소득세법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소득세는 과세 방법으로 종합과세를 하고 분류도 하고 분리도 하는 모두 채택하고 있다. 맞는 것 같고, 소득세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 영향을 받지 않죠. 폐업에 영향을 받나요? 영향을 받는 놈은 출국과 사망 두 가지였죠. 정답은 2번이네요. 틀렸죠? 초과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맞죠? 세 번째는 소득세는 이건 안 배웠죠. 납세지 배웠죠. 납세지는 주소지라고 했죠. 맞죠? 주소지. 주소지가 우선입니다. 주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근무를 서울에서 하고 집은 울산이다라고 하면 울산에서 세금 때리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원천 징수지라고 예외는 두고 있습니다. 예외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들어볼게요.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 맞고 사업자 선택에 의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없습니다. 법인은 변경이 가능해요. 개인은 불가능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 맞죠? 소득세 과세 기간은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일단 읽지는 않았지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 왕따는 제외해야 되죠. 합산하지 않죠. 왕따는. 맞죠? 그래서 거주자의 모든 소득, 왕따도 합산하지 않고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도 분류하죠. 그래서 종합에는 빠집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